11월에 시행한 ERP 정보에서 물류 2급 기출문제, 이론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RP 특징에는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분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합쳐서 ERP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 맞는 얘기고요. 실시간 일괄 처리가 아니라 실시간이 ERP의 특징이고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 패키지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회사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즈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금 더 좋은 ERP, 기존 ERP들이 프로그램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프로세서가 이미 업무 프로세서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개별이 아니라 개별을 ERP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죠. 개별 단위로, 개별 업무 단위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결론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 ERP가 되겠습니다. 2번 가죠. ERP 도입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ERP를 왜 큰 돈 들여서 도입을 하느냐. 그 의미를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4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개별이 또 나왔네요. 개별 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는 통합해서 통합이 되겠습니다. 통합하기 위하여 ERP를 도입한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좋은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ERP 기능적 특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라. 중복적, 반복적 나쁜 말들이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ERP를 도입하는 거고요. 실시간 좋은 말이죠. 그래서 신속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3번 ERP를 통하여 정보의 효과적인 세원 확보 및 이건 투명하게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포탈,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경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RP를 도입하게 되면 그 생산 시스템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투명하게 회사 운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부가 세금이 많이 걷어지니까 세금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투명 회계 구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의 변경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나 기존 여기까지 맞는 얘기입니다. 앞에까지 맞는 얘기고요. 기존 하드웨어와의 연계에 있어서 보수적이다. 틀린 말입니다. 개방적이다. 어떤 하드웨어는 ERP를 쓸 수 있고 어떤 하드웨어는 ERP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ERP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호환이 된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적지만 이미 그 모든 걸 고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적지만 어떤 하드웨어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 ERP를 설치할 수가 없어. 호환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단어보다는 개방적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ERP 구축 절차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그 중에 데이터 전환, 실제 데이터, 기존에 쓰던 데이터를 지금 새로 도입한 ERP에 맞게 전환시키고 그 전환된 것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 가동을 시켜주는
그런 단계는 어디서 하느냐? 제일 마지막 단계인 구현 단계에서 합니다. 자, 판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판매 계획은 판매에서 수요 예측 다음에 판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다음에 판매 계획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실제로 이 앞에 시장조사라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 이것을 정식 절차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걸 빼는 단계도 있어서 몇 번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다. 시장조사, 수요 예측, 판매 예측, 판매 계획, 판매 할당. 다른 문제 다 다뤘던 내용이라 이렇게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업 관리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판매 계획은 요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판매 예측이 있고 그 후에는 판매 할당이 있습니다. 자, 판매 계획은 설비 투자, 판매 자원 할당의 근거가 된다. 이 판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판매 할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 자원 할당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전에 수립된 판매 계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미래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능액을 구체적으로 예측한다. 예측이니까 판매 예측으로 가야겠습니다. 2번 문구는 판매 예측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판매 예측, 판매 계획이 아니라 판매 예측입니다. 3번 판매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 판매를 하려고 한다. 영업관리니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판매를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목표를 얼마큼 잡을 것이냐. 내가 얼마큼 팔겠다. 뭐 그게 액수도 될 수도 있고요. 수량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번에 한 30억 팔겠다. 라고 하면 그 판매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가 판매 계획이고요. 이렇게 30억 설정했다면 그것들을 시장이나 품목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 구체적으로 영업 사원별이나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잡고 목표액을 할당하는 것은 판매 할당이라고 했습니다. 4번 시장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통계치는 판매 계획을 이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다라고 나와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몇 %냐에 따라서 이 정도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이 정도 목표를 삼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잡게 되는 거죠. 6번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이란 수익과 손실이 나지 않는 제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매출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을 구하려면 손익분기점의 수량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파는 상품이나 제품의 단가를 곱하면 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수익과 손실이 딱 제로가 되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 몇 개까지 팔아야지 과연 손실이 없어지고 딱 영원이 될 것이냐. 그 이후 판매부터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 팔 때는 손실이 나는 겁니다. 손실을 메꿔 가는 단계죠. 손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한 개, 두 개 판매가 늘어날수록 이제 본전이다 라고 하는 시점, 본전이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 되겠고요. 그때부터 더 파는 건 이제 돈 버는 거다. 얼마 벌었지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때의 매출액은 얼마큼 매출액으로 됐을 때 수익과 손실이 영원히 둘 다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의 매출액은 얼마냐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량을 구하려면 내가 투자했던 총 고정비를 나눕니다. 무엇으로? 가격,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에서 빼기 하기를 하나 만들 때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변동비를 뺍니다. 그러면 구해지는 게 이게 100개입니다. 이 100개가 바로 손익분기점상의 수량이고요. 곱하기 단가 260원. 그래서 수량 100개 곱하기 단가 260원을 곱하면 답은 1번. 즉 매출액이 26,000원 딱 되면 이게 손익분기점 시점에의 매출액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수량을 물어봤다면 100개라고 답을 해야 되고요. 다음 중에서 교차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일단 교차 비율이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고요.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건데 그 계산식을 찾아보면 상품 회전율이라고 하는 수치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한계이익률이라고 하는 수치를 곱하면 이게 바로 교차 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건이 잘 팔려서 물건이 만들어진 품목이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잘 팔리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팔려 나갈 것이고 아니면 뭐 제품에 투입되든지 만드는 데 투입되든지 잘 팔려 나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면 교차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물건이 잘 팔렸다는 것일 것이며 그로 인해서 상품 회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차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이거 지금 되게 단순하게 썼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썼고요. 자, 이 공식만 보면 한계 이익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상품 회전율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관련된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계 이익 상승. 여기 한계 이익이 있으니까 한계 이익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교차 비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한계 이익은 그냥 참고로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계 이익은 한 단위의 제품을 추가로 판매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 그러니까 100개를 팔았는데 여기서 101개를 팔게 되면 추가적으로 얼마큼의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한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그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의 이익을 한계 이익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격 탄력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가격 탄력성 낯설 수도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있을까? 3번 이게 개념입니다. 가격 탄력성이란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1% 변화하였을 때 1% 변화. 이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올라갔다고 상승했다고 칩시다. 가격이 1% 상승하게 되었으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이 줄어드는 변화가 얼마큼 줄어드느냐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수요는 증가하겠죠.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하는 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한 그 크기를 표현한 것이 1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큰 상품인 경우는 상품의 그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가 예를 들어 1보다 크니까 2% 감소한다. 이건 가격이고, 이건 수요라고 한다면 가격은 1%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면 수요가 그래 동일한 비율로 1% 정도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2%씩이나 줄어 2배 이상, 2배 정도 1%보다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수요가 감소했다. 그런 품목이라고 한다면 그 품목은 탄력적인 품목이다. 어떤 면에서 가격 탄력성이 가격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탄력적인 정도가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1보다 작은 상품인 경우 1%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 수요는 0.8%만 감소했어. 이렇게 동일한 일이 아니라 1% 증가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가 1% 줄어드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덜 줄었어. 수요는 0.8%만 감소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한다면 그 품목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렵죠?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품목이 있고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오른다. 가격이 얼마큼 올랐는데 동일하게 올랐다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다시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가 더 많이 떨어졌다 아니면 그것보다 덜 떨어졌다에 따라서 하나는 탄력적 하나는 비탄력적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얘기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1번,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 수요가 가격이 올라도 써야 되고 가격이 떨어져도 써야 되는 그런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라고 하죠. 이런 생필품은 가격 탄력성이 사치품. 가격 올랐어? 안 써. 이런 게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치품보다 작게 된다.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1% 올랐으면 1.1% 감소한다거나 그런 것을 탄력 수치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1% 가격이 상승했는데 3%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탄력성이 1.1에 비해서 3% 크죠.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크게 하락한다. 탄력성이 큰 상품은 수치가 말해주듯이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크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4번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 틀렸죠?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니까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필품인 경우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9번 파레토 분석을 이용하여 우량 거래처를 선정하려고 한다. 자, 파레토 분석은 다른 말로 ABC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ABC 같은 말입니다. ABC 분석은 파레토 원리에 의하여 무엇을 고객 거래처 중에서 중요한 VIP
거래처나 고객한테 집중적으로 마케팅 등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집중하려고 하는 기법을 이게 하는 것이고요. 이때 A, B, C 군으로 고객이나 거래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때의 A 그룹에 속하는 고객군으로 적절한 것을 이 보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라. 이것은 이제 각 고객, A란 고객, B란 고객, C란 고객, D란 고객이 있고요. 그 고객이 우리 회사 물건을 팔아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ABC 분석에서의 음, A 그룹은 전체 숫자상으로 따지면 전체 우리 고객 중에서 숫자상으로 따지면 2에서 30%에 해당하는 고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고객이 매출액이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그런 고객을 A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그룹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을 여기서 이 보기 데이터에서 골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명 내지 세 명. 이게 회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서 뒤에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세 개 정도의 거래처. 그러니까 A, B 내지는 A, B, C까지 포함되어 주겠고요. 자, 이제는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매출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출액이 전체가 다 합치면 100입니다. 따라서 70에서 80%, 60 더하기 20 딱 하면 60 가지고는 이 A만 골라서는 70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에서 80% 사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60 플러스 20 그러니까 B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B까지 A는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B도 포함시키면 이게 80이 되는 겁니다. C까지 넘어가면 플러스 4를 하기 때문에 84%가 됩니다. 100 중에 84%까지 따라서 7, 80%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C는 탈락이 됩니다. 개수로는 포함되지만 이 매출액으로는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C까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A와 B 이 두 개만 A그룹의 고객군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래서 그 A와 B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ABC 분석, 파레토 분석에 근거한 거래처 집중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과거 총이익액의 실적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그 거래처에 얼마큼 빌려 외상으로 물건을 줄 수 있는지의 한도 최대치를 설정하려고 한다. 자, 거래처별로 과거 총이익액의 실적이란 데이터를 가지고 여신한도액을 구한 공식이 따로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고 여신한도액은 과거 3년간의 회수 누계 그 회사로부터 내가 3년 동안 외상으로 물건을 판 이후에 회수한 돈이 합계가 있겠죠. 합계 그것이 바로 100억이라는 뜻입니다. 3년 전에 20억 회수했고 외상으로 판매한 것도 있지만 회수한 것만 따져서 그다음에 뒤에 50억 회수했고 작년에는 한 30억 회수를 했다. 그럼 이게 100억이라는 뜻입니다. 100억, 이 100억이라는 뜻이고요. 거래처에 대하여 과거 3년간 총 매출액, 잘못 얘기했네. 총 매출액이 100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총 매출액이 100억이고, 외상 매출금 잔액이, 매해마다 외상 매출금 잔액이 40억이다. 아니죠.
매해마다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40억이다. 과거 3년간 100억을 팔았는데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이 40억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100억 판 것 중에 40억은 남았고 60억은 회수했다. 60억은 회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판 것 중에 판 게 100억, 3년 동안 판 게 100억이고 지금 외상 매출 잔액이 40억 남았다. 는 얘기는 60억을 회수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00억에서 40억을 뺀 60억을 회수했고요. 이 회수한 거, 돈을 확실히 받은 거죠. 이 받은 것에 그 회사 상대로 한 이익이 5%다. 회수한 거에서의 이익 비율만 따져보면 그 정도까지는 그 금액까지는 이 회사한테 외상으로를 줘도 되겠다. 최대치로 줘도 되겠다라고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년 동안 내가 회수한 게 있어. 받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정도 신용은 있는 회사야. 그 중에서 매출액 총액이니까 내가 정말 회수했으니까 이익을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익이 바로 60억 중에 5% 내가 이익을 본 거다. 그 금액만큼은 그 금액이 3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금액이 3억까지는 이 회사 상대로 이 거래소 상대로 내가 외상 매출금을 줄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억이 넘어섰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 엄이 3억이 넘었다. 그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과거 3년간의 회수 누계 곱하기 평균 이익률이 여신 한도액인데 이 회수 누계액을 구하는 공식은 총 매출액 100억에서 외상 매출금 잔액 40억을 뺀 60억. 60억에다가 이익률, 평균 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5%니까 3억이 여신 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자, 공급망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우리 ERP도 어떻게 뭐 정보 시스템을 할 수 있지만 정보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급망 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매업체니까 물건을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급망 관리 중에서 내 물건을 사가시는 그런 소매업체와 협력사, 공급자가 공동으로 판촉 활동도 하고 지역 여건 및 경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만큼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재고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재고를 채워놓고 수준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재고 구입하는 것을 창고에 반입하는 것을 멈추고 뭐 이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의 정보 시스템이 뭐냐? 공동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가 공동으로 소매업체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재고를 관리해서 적정한 재고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이 바로 공동 재고 관리 시스템이다. 뭐 제목만 딱 보면 영어로 나왔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영어로 나왔으니까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랍니다. 지속적 보충 시스템 보충해준다. 지속적으로 뭘 상품의 재고가 부족할 때 자동으로 보충하고 재고 관리를 하도록 지원해줄 시스템이 바로 지속적 보충 시스템이고요. 창고 관리 시스템은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입출고도 관리해주고 로케이션 관리도 해주고 재고 관리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창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그런 시스템을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아, 올라가라. 왜? 음,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 물류 거점 운영 방식. 방식은 무엇이냐? 중앙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장이 있고요. 고객이 이렇게 있죠. 거기에 물류센터가 있다는 얘기고요. 중앙 물류센터니까 물류센터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되겠죠. 전체 공급망 물량 활동량을 총괄 운영 관리하는 형태. 소비자에게 수송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긴 반면에,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 고객한테 운송되는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그 창고가 없이 물류센터 하나에서 이 고객한테 다, 먼 거리에 있는 고객한테 다 배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긴 반면에 센터 하나만 딱 관리하기 때문에 창고가 없이 또 다른 물류센터도 없이 이런 것이 다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운영 비용은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물류 거점 운영 방식은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 센터 하나에서 모두 직결시켜서 이 직결시킨 상태에서 고객한테 다 넘어가는 것들을 통합 물류센터라고 했죠. 나머지 것들 좀 읽어보시고, 직배송도 많이 다루었고요. 생산자 창고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배송한다. 무슨 이제 물동량이 운송이 운송 단위, 한 트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객한테 가는 것이 대량이어야 된다. 한두 개 가지고 한 트럭이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직배송 하는 거고요. 통합물류센터는 금방 여기 문제에서 다뤘던 것이고, 지역물류센터는 이런 물류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창고만, 공장, 공급자가 있고요. 여기 고객이 있으면 중간에 창고만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통합지역물류센터는 센터도 있고 창고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합지역물류센터 혼합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장단점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13번 재고의 유형으로 고른 거 MRO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모성 자재, 한국말로는 고요.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나 생산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들, 그리고 운전에 필요한 자재로서 오일이랄지 그게 필요하겠죠. 소비성 자재와 설비용 자재로 구분된다. 소비성 자재, 소모성 자재, 소비성 자재, 설비용 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부재료는 아니고요. 그 외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직에서는 사무실 같은 데서는 복사용지, 교무실 가면 복사기 있고요. 공동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동으로 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복사용지, 토너, 볼펜 같은 필기구, 이런 것들이 MRO, 소모성 자재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공장 제조에서는, 제조직에서는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어떤 수리를 할 때 사용되는 드릴, 이런 거 공동으로 사용되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저 제품 만드는데 이 기계들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 기계들을 수리하려면 나사가 좀 부러졌네. 나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MRO, 소모성 자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일도 그런 것이고요.
14번 스포츠카를 판매하는 A사의 연간 수요는 120대다. 사람들이 120대 정도 판매를 하려고 할 것이다. 연간 수요 120대 정도이고요. 이때 1회 주문량은 3대. 한 번 팔 때 사람들이 3대씩은 주문한다고 평균. 어떤 사람은 4대도 한 번에 가져가고 어떨 땐 2대도 가져가지만 평균 따져보니까 한 번 고객이 와서 나한테 물건을 주문할 때 평균 3대씩은 한 번에 가져가더라. 그렇게 한 번 가져갈 때 내가 소요되는 그때 그 비용은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때 연간 주문 비용 120대인데 한 번에 3대씩은 주문해 가더라. 그러면 1년에 40번 주문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3대씩 가져가니까 횟수로 따지면 40회 정도 내가 주문 처리를 해줘야 돼. 견적서도 얘기해도 전화로 단가 얘기도 하고 납품 처리하는 것도 해야 되며 공장에 물건도 주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주문 받고 그것을 고객한테 납품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40번 해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1년에 연간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주문 처리를 할 때 드는 비용은 40회 곱하기 100만 원이 되겠죠. 답이 4천만 원. 그것을 공식으로 써놓은 게 이것이 되겠죠. 15번 재고에 대한 정보이다. 고정 주문 기간. 주문 기간을 고정시켜 놨어요. 매달 15일 날 나는 반드시 주문을 한다.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매달 15일 날 주문하는데 얼마큼 주문할 것인가만 가는 것이 더 핵심적인 내가 계산해야 될 몫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발주량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 달 15일 날은 몇 개를 주문하고 다음 달 15일 날은 몇 개를 주문할까? 그 발주량을 정하는 공식이 요겁니다. 이렇게. 자, 적절한 발주량은 무엇이냐? 자, 발주량은 목표 재고.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목표 재고. 뭐 그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1개 팔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3만 개 팔려고 하는 것인지, 정해져 있어야지, 그 숫자가 있어야지, 내가 얼마큼 주문할 것인가 정해질 겁니다. 목표 재고에서 현재 창고에 쌓여있는 걸 빼면 나머지 것을 주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목표 재고가 딱 이 보기에 있으면 좋은데 없고 이 목표 재고를 구하는 다른 별도의 공식을 또 줬습니다. 자, 목표 재고는 검토 주기 동화하는 수요. 내가 어떤 거래처에서 몇 개를 구입하고 A 거래처는 몇 개, B 거래처는 몇 개,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뭐 입찰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 내부 결제도 해야 되고, 사전 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가 바로 이 필요하니까 사주세요. 그럼 바로 가서 뭐 슈퍼 가서 과자 사는 것처럼 바로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동안은 수요. 이렇게 절차를 밟는 그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도 물건은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 검토 주기 동안은 수요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고 그게 30개가 팔리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내가 검토 주기 동안의 검토가 끝났어.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도착할 때까지. 그게 구매 리드 타임이죠. 구매 주문을 하고 그 제품이 도착하는 동안이 그게 한 뭐 2달 걸린다고 칩시다. 그때 또 100개는 팔린다. 100개가 내 창고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 외에도 어떤 불확실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요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안전 재고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그다음에 안전 재고 이거 다 합치면 이게 150개고요. 이 150개가 목표 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현 재고 50개를 빼면 현재 창고 50개 진짜 있으니까 내가 주문해야 될 양은 100개다.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재고자산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같은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아니면 물가가 상승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매입 단가가 물건을 사오는 매입 단가, 구매 단가가 상승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경제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환경에서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평가 방법. 외우시든지 이해하시든지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정하셔야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과대평가, 이동평균법, 그 다음이 총평균법, 그 다음이 투입선출법이 가장 과소평가되고요. 이것의 반대에 매출 원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아이고 또 잘못했어. 이렇게 바뀌어서 후입선출법이 가장 과대평가되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과소평가되고요. 또 매출 총 이에 비해서 매출 총이익은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외워주면 어떤 상황이 물어보는 것이 바뀌게 되면 팍팍팍 화살표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죠. 17번. 자, 구매 계약의 가격 할인 방식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격 할인 방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격 할인에는 현금 할인이 있고요. 현금을 깎아주는 거. 수량 할인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요 네 가지 방법은 현금을 할인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현금 할인 조건도 같이 병기 기록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현금 할인은 우리 회계 시간에 배운 매출 할인, 매입 할인과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은 현금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사거나 판 이후에 정해진 시간보다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찍 물건 값을 지불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때 얼마큼 깎아줄지에 대한 조건. 외상으로 물건 사갔어. 그것에 대해서 원래는 한 달 뒤에 갚기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일찍 현금으로 갚게 되면 그 일적 얼마큼을 더 깎아줄 것인가, 더 할인해서 물건값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한 조건이 바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 네 가지 그외에도 더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날짜가 이렇게 있고요. 거래 일자가 있어. 이렇게 구매자나 판매자나 서로 입장만 반대가 될 뿐입니다. 거래 일자가 있는데 이 거래 일자 이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거래 일자가 있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한 달,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건데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이 아니라 그 전에 요 시점에 내가 물건 대금을 지불한다. 물건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좌이체 했던 현금을 줬든 외상이 아니라 내가 돈을 회수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일찍 하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돈을 못 받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돈을 회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일찍 약속한 날짜보다 더 일찍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을 깎아준다. 그게 바로 할인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판매자가 깎아주는 것은 매출 할인인 것이고 구매자가 깎음을 받은 거죠. 깎음을 받은 것은 매입 할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갚아야 할인을 해줄 것이며 얼마만큼 할인해 줄 것이며 몇 프로를 더 할인해 줄 것이냐 하는 조건이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래 일자를 늦추어 이 거래 일자를 오늘이 아니라 오늘 거래한 건데 오늘 사실 거래한 건데 그 거래 일자를 오늘이 아니라 늦추어 미래 날짜로 오늘이 4월 1일인데 그것을 거래 일자를 4월 15일로 늦추어 기입하고 계약서상에 4월 15일로 기입하게 되면 대금 지불 일자 이 한 달이 4월 1일부터 한 달이면 5월 1일이 될 텐데 4월 15일로 거래 일자를 늦추어 주게 되면 그로부터 한 달은 5월 15일이 되겠죠. 5월 15일까지만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얼만큼의 현금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뜻. 그러니까 거래 일자보다 더 많은 날짜를 더 주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죠. 이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현금 할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다라고 한다면 선일부 현금 할인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일부 미래 날짜를 조건으로 현금 할인을 해줬다. 나머지 거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문제에서 또 보도록 하고요. 4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이 용어가 유사하니까 선불기일 현금 할인. 자, 선불 미리 지불한다. 약속한 날짜 전에 미리 지불하면 약속한 날짜 미리 갚은 날수만큼 이자를 고려해서 추가로 더 깎아주겠다. 추가로 더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으로 주는 돈이 대금 지불 전에 뭐 3%만큼 내가 깎아주기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3%만큼 깎음을 받는 거야. 미리 현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금으로 지불한 날짜가 약속한 대금 지불 하루 전이냐, 이틀 전이냐, 3일 전이냐, 4일 전이냐, 아니면 한 달 전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현금 할인해주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추가로 더 일찍 현금으로 주면 더 많이 깎아주겠다. 이자 날수를 계산해서 해당되는 이자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선불기일 현금 할인. 빨리 돈을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현금 할인을 더 많이 추가로 더 준다 하더라도 빨리 현금으로 회수할 의지가 있다면 계약할 때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제품의 원가 구성도이다. 판매 가격이 500원일 때 한 개당 이익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판매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원가만 빼면 나머지는 이익이 되겠죠. 원가를 계산해 볼게요. 자, 직접비 직접 나오네요. 직접비가 다 더하면 220원이고요. 맞죠? 거기에
간접비 더하면 이게 제조 원가가 되죠. 제조 원가는 230원이 되네요.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 70원 더하면 이것을 판매 원가라고 하죠. 판매 원가는 300원이 됩니다. 따라서 500원에서 500원은 판매 가격에서 판매 원가 300원을 빼면 200원이 이익, 마진이라고 얘기하죠. 이익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본사 집중 구매보다 사업장별로 소량으로, 사업장이니까 지역적으로 쪼개서 소량으로 분산 구매, 본사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지정 것들을 한꺼번에 집중 구매, 대량으로 집중 구매 한다는 뜻이고요. 사업장별로는 지역으로 쪼개서 거기서 각 지역에서 소량으로 나눠서 구매한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서 소량으로 분산 구매가 더 유리한 경우는 지역성 있는 상품, 그 지역의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대량 구매는 이렇게 본사 집중 구매가 더 유리한 거고요. 공통 표준 품목도 이렇게 대량 구매가 더 유리하죠. 20번. 공급업체 선정 방법 중에 수의계약 한 특정 업체를 내가 딱 지정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했죠. 공정성은 없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다. 절차가. 구매 절차가 가장 단순한 게, 그래도 단순하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러나 공정성, 투명성은 없는 게 수의계약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는 거. 자, 구매 금액이 소액인 경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 소액인 경우는 수의계약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업체가 유일해서 서로 경쟁을 시킬 수 없을 때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매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급자 다수인데 다수면 경쟁을 시켜야죠. 경쟁을 지면 경쟁, 제한 경쟁, 공정 경쟁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 방법으로 구매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